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좀 가족적이고 소모임적인 행사인지 내가 사실 모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내가 넥타이를 꼭 메고 올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라든가 혹은 홍보 안내물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도 얘기하고 이런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연구원들하고 하고 있는 연구들 가운데서 가장 최근 것을 제가 가져왔어요. 사실은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좀 분석해 있는 것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트위터에서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라고 혹시 압니까? 독설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독설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그 시사인의 고재열이 사실은 지난주에 강남 스타일에서 소셜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분석에서도 이제 우리 연구실 오늘 내용 중에 일부가 다시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코리아 헤럴드의 토요일자에서도 사실은 인용이 조금 됐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아직은 그 분석 중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하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그래서 디지털 개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감성 홍보를 하는데 특히나 이러한 그 디지털 개인 미디어 가운데서 유튜브를 오늘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에 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지금 많아요. 특히 트위터는 2010년도에 우리 연구실에 한국 국회의원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여러 컨설팅 업체들도 많아지고 트위터 분석이 아주 많아지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책들 가운데서도 소셜미디어에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하지만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제가 계속 12년 들어서 관심을 갖는 영역이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에 대한 영향력이 강남 스타일에서 한국 통해가지고 한국에 조금 알려졌지만 이건 훨씬 더 만kam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신문에 박한우의 소통 비타민이라는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 감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사실 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슬라이드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움직이겠습니다.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감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단일한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 혹은 기분 혹은 인상, 개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감성이라고 한국말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한국어상에서는 감성, 감정,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감정이라는 말은 지금 없잖아요. 사실 정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특히나 감성 가운데에서도 이제 정서라고 하는 요소가 핵심적이고 복잡한 요소가 하나인 거죠. 그다음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상 같은 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것인데 브랜드 연구자들 가운데 이제 브랜드를 마치 사람에 비유해가지고 어떤 브랜드는 좀 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갭 같은 그런 브랜드는 사실 젊음이라든가 반항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이런 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오디언스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감성적인 내용을 줘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기는 자극적인 이벤트에 있는데 자극적인 이벤트에 이제 위협이라는 것을 주게 되면 사람은 뭐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적 위기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공포로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치고 싶어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안전이라는 무언가에 대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내용물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표의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장애가 있다고 느꼈을 때 인식은 어떤 이거는 나에 대한 어떤 적군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화를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내용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쌍단표로 되어 있듯이 인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식. 광고에서도 그렇고 홍보에서도 그렇고 가장 무서운 것은 진실이 아니라 혹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누군가가 뭐 잘못했다, 누군가가 나쁘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나쁘다고 인식되어져 있는 게 가장 무섭다. 가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식이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다. 감성에서도 이러한 이벤트를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런 공부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어떠한 그렇죠 자극을 만들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다. 예컨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별로 유쾌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을 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독과 같은 독성과 같은 걸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혐오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떤 행위를 보이냐면 토한다라는 거죠. 토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사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동양권이고 그 다음에 서양에 있을 것이고 지금 이제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감성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제 사고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강한데 서양에서는 분석적인 사고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단일한 감성을 극대화하는 것들을 이렇게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단일한 감성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차분하고 그렇죠. 약간 중용적이고 중도적이고 그래서 중간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성적인 접근을 한다. 그것을 좋은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단일한 감성을 극대화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화권 동양에서는 수치심을 강조한다. 서양에서는 수치심을 소홀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수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느끼는 강도가 인식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양권에서는 그와 비교해서 여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춤을 춘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 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잖아요. 그냥 집단적인 상황을 선호하고 서양에서는 자유로운 그런 상황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자유로운 상황들. 또 문화권에서 동양에서는 또한 감성을 실행하는 주체 근데 엘리트라든가 사회 지도층이라든가 직장 상사들이 어떤 유머 소위 말 썰렁한 유머를 하면 그러니까 별로 재밌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웃는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유머에 대해서 정말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양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동양보다 훨씬 자유롭다. 반드시 그렇죠. 누군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감성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문화권에 따라서도 감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려대학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김강수 교수님이라고 분이 이제 감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책에서 했어요. 이 책도 사실은 재밌는 건데 이 책을 보시면 이 감정의 각각에 대해서 테멘트 김하중 씨, 그렇죠? 김하중이 이제 고려대학교 시공방송학과에서 이제 언론학 석사를 받았는데 김하중이 이제 이 감정 커뮤니케이션
공개된 책에 사진으로 다 슬픈 표정, 그 다음에 화가 난 표정, 기쁜 표정, 흥분된 표정, 각본의 표정들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거의 뭐 사진책이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김아중이 그러니까 자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석사하는 동안에 인간교수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감성에 대해서 재미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컨대 1대1 커뮤니케이션에서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우리들이 같이 하는 거,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가 하는 경우들,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감성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분류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소구 방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소구 방법. 그래서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하고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와 다른 정서, 객관적인 것과 구분되는 주관적인 것, 혹은 일반적인 것과 대비되는 직각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것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것.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잠깐 좀 보세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래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꼭 대답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렇다는 그래서 특정 세대 혹은 기간 혹은 특정 기간 혹은 특정 사회에 공유되는 감성의 내용과 그래서 형식이 사실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계량화한다든가 혹은 정형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앞서 얘기했듯이 감성이라는 것은 기분이라든가 그렇죠. 정서라든가 혹은 인상이라든가 개성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량화한다는 것은 측정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키가 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키가 185cm이다라고 계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량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데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는 웹보 매트릭스적인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량을 사실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09년도 6월 25일 자료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됐습니까? 마이클 잭슨,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했던 가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클 잭슨. 아마 여러분들은 마이클 잭슨을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한 3명 정도밖에 지금 손을 안 드는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유명했던 그런 가수였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이와 같은 패턴들을 보였다는 그러니까 어떤 패턴 슬퍼하는 내용들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계량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감성이 트위터 공간에서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뭡니까? 트위터 공간에서 이 시기에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혹은 앞서 얘기했죠.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그와 같은 관계된 콘텐츠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훨씬 사람들한테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량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지난 그 몇 년 동안에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싸이월드였는데 싸이월드가 한국의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인데 요즘 많이 안 사용하는데 최근 3개월 안에 싸이월드에 한 번이라도 자기 업데이트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사실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사용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스마트폰이 오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로 넘어가면서 싸이월드가 지금 아무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싸이월드를 사실은 우리가 분석을 좀 했었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싸이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미니 홈페이지를 최고의 그런 한국적인 SNS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했냐면 우리 연구실은 정치 현상 분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18대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코멘트를 남기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는지 부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는지 그 부정적인 거는 정말 이런 정도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느냐 정도로 정말 상당히 심한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국회의원들이
각각의 방명록에 가장 많이 남겨진 단어들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연결을 시켰고, 그 다음에 방명록에 남겨진 글의 포스팅들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의 삼각형들의 색깔들을 다르게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경원 같은 경우 있고, 왼쪽 손수는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단어들은 공표로 남겨져 있는 단어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미니 홈페이지,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그래서 사람들, 방명록에 남긴 사람들의 정서들을 이렇게 계량화를 시도하는 거죠. 계량화를 시도해서 누가 가장, 그러니까 박근혜 씨의 홈페이지에는 좀 중립적인 감성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조경태의 경우에는 뭡니까? 민주당 의원이죠. 얘는 타자 기반으로 많이 썼고, 나경원 씨에는 부정적이게 많아. 왜 이렇게 정서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은 이렇게 정서들을 표현하는 이 사람들과 투표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경원 씨가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하기 1년 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코멘트들이 많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들었는 트위터라든가 그렇죠? 페이스북이라든가 홈페이지들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남기는 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앞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만든 홍보의 콘텐츠들이 좀 더 많이 확산될 수도 있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재미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매일 그렇죠. 피메일은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 방문자들이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그러니까 긍정적인 코멘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들보다는 그 남자 인터넷 이용자들, 미니홈 이용자들보다 여자 이용자들이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별로 사람들이 정서를 다르게 표현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파자티브 코멘트에 남기는 여성, 그다음 파자티브에 남기는 우리는 남성들, 그다음 네거티브 코멘트는 여성들에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 그 사람들의 사이 미니 홈페이지로 가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점수들이 나오죠. 액티브니스, 그다음에 매력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만 파지티브 코멘트를 남기는 여성 그룹들이 가장 액티브한 그룹들이었다. 그래서 미니 홈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죠? 아주 액티브한 사람들이 좋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더라. 또한 방명록에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그리죠. 하이퍼링크. 조금 사람들이 이 링크가 어떤 것인지 한번